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혹시 요즘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거나 뭐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어딜 가나 존중받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로 보면요. 그 차이가 무슨 대단한 성공이나 돈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럼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정말 매일매일의 습관에서 그게 갈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빛 인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분들의 비결, 그 5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분명 내일부터 이거 하나는 꼭 해봐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죠.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이요? 사실 나이 들수록 깨끗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재미있는 건 이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에요. 심리학적인 관점이요? 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옷에 희미하게 밴 땀 냄새 같은 것들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미세한 것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무심코 본 손톱 밑에 때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첫인상 효과의 핵심인데 정말 단 몇 초 만에 이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게 그냥 깨끗하고 더럽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를 딱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특유의 최취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본인은 정말 잘 인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부분이라고 해요. 하긴 하루 정도 머리 안 감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하루가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둘째는 한 번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기. 아직 괜찮은데? 하고 옷장에 다시 넣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땀이랑 피지가 냄새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요. 이것도 많이들 하는 실수죠. 마지막 셋째가 일주일에 한 번 손발톱 정리하기예요. 우리가 악수하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차를 마실 때 의외로 손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시선이 가죠. 평생 쌓아온 지혜나 경험이 그 지저분한 손톱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청결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쌓아온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같은 거군요. 네, 존중받기 위한 필수 조건, 입장권 같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청결이라는 기본 입장권을 손에 쥐었다고 치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건 뭘까요? 바로 옷차림입니다. 자료에서는 옷차림을 보이지 않는 명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명함이요? 네, 여기서 소개된 68세 박정수 씨의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편한 게 최고다 이러면서 늘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셨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마주쳤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동료는 아주 깔끔한 차림이었던 거죠. 그 후줄근한 자기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짐작이 가네요. 저도 가끔 누구 만나겠어 하고 그냥 편하게 나갔다가 아는 사람 마주칠까 가 괜히 고개 숙일 때 있거든요. 바로 그 감정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옷 입은 인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옷 입은 인지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 자신감까지 지배한다는 이론이에요.
정장을 입으면 괜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좀 진중하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요. 아하, 이해했어요. 옷이 날게 하는 말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편한 옷이랑 아무렇게나 입는 옷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만 티셔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집에서부터요? 네, 그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검은색, 회색, 베이직 같은 기본 색상을 중심으로 입는 거예요. 화려한 무늬나 색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잘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겁니다. 너무 헐렁한 옷은 사람을 더 왜소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결국 옷의 개수나 브랜드가 아니라 기본 아이템 몇 개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딱 맞게 입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공자가 예는 겉모습에서 시작된다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옷차림이 말보다 먼저 나를 소개하는 첫 인사말 같은 거죠. 청결이 기본 바탕, 옷차림이 그 위에 그리는 첫인상의 스케치. 딱 정리가 되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청결과 옷차림이라는 큰 틀을 잡았다면 인상을 결정짓는 또 다른 세밀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피부, 머리, 그리고 손톱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인상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잠깐만요. 10년이요? 그건 조금 과장된 주장 아닌가요? 뭐 피부과 시술을 받으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일상적인 관리만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 물론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어 보인다는 게 무슨 주름이 싹 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네, 생기 있고 정돈되어 보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72세 이순희 씨의 사례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이분이 오랫동안 긴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만 다니셨대요. 그러다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서 미용실에 갔다가 단정하게 단발로 자르게 된 거죠. 네. 그랬는데 거울 속 자기 모습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요? 아니 그냥 머리 모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 전체가 환해 보이고 훨씬 생기가 넘쳐 보였던 거죠. 그 뒤로는 동네 사람들도 어머,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오고 스스로도 외출하는 게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와,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잠자고 있던 자신감을 확 깨운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핵심은 큰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꾸준한 관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주 간단해요. 피부는 아침 저녁 순한 비누로 세수하고 세안 직후에 바로 보습제 바르기. 특히 손등에도 꼭 발라줘야 하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고요. 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 가서 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길든 짧든 정돈된 느낌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새치가 많다면 자연스러운 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청결 파트에서도 손톱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청결을 넘어서 마무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발톱을 깎고 손톱 주변의 거스러미를 정리하는 그 작은 디테일. 아, 디테일. 네. 그게 그 사람의 꼼꼼함과 자기관리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발톱 관리에 소홀해서도 안 되고요. 이 모든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외모 관리 비결을 다루고 있긴 한데 결국은 다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청결, 옷차림, 이런 디테일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이었다면요. 네. 이제부터 다룰 두 가지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바로 자세와 표정이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굽고 표정도 좀 어두워지기 쉬운데 이걸 그냥 뭐 세월의 흔적이겠거니 했지 관리의 대상이라고는 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구부정한 자세야말로 나는 자신감이 없고 기력이 쇠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하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이걸 신체 언어라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부정적인 메시지를 막 보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자세만 꼿꼿하게 펴도 훨씬 당당하고 존중받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70세 김영자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참 고생하며 사셨는데도 얼굴에서 늘 빛이 났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비교를 물었더니 어차피 사는 인생 찡그리나 웃으나 똑같은 하루인데 이왕이면 웃으면서 사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답하셨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이론인데요. 우리의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감정이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으면 뇌가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착각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대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의식적인 노력으로 표정이나 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자세는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때 땅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우고요. 네,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표정은 매일 거울 보면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딱 1분만이라도요. 특히 미간 찌푸리는 습관, 이건 불쾌함과 고집스러움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다는데 여기서도 그 말이 딱 통하네요. 좋은 자세와 표정도 결국 매일 만들어가는 습관의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가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비결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게 절대 외모지상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그럼 어떤 관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체중 관리는 존엄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봐요. 존엄과 건강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너무 마른 몸은 주변 사람들한테 존중이 아니라 안쓰러움이나 동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과체중은 건강 문제랑 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에 소홀하고 좀 둔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기 쉽죠. 66세 최동건 씨 사례가 나오는데 은퇴 후에 체중이 10kg 넘게 찌셨대요. 네, 은퇴 후에 활동량이 줄면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외출을 꺼리고 점점 무기력해지셨다는 거죠. 아, 신체적인 불편함이 정신적인 위축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이러다 정말 고립된 늙은이가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매일 30분씩 걷고 식사량을 조절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8kg를 감량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진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하세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적정 체중이에요. 너무 마르지도 또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건강한 상태. 그걸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무슨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째, 굶지 말고 규칙적으로 3끼 챙겨 먹기. 둘째,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 기본이네요. 셋째, 매일 30분이라도 걷기. 넷째, 과자나 빵 같은 단순당 간식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기. 사실 이건 뭐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 수칙이네요. 맞아요.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노자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했다는데 결국 건강한 몸에서 당당함과 품격이 나온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청결, 옷차림, 자세, 그 어떤 관리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청결에서 시작해서 옷차림, 피부 같은 디테일, 그리고 자세와 표정, 마지막으로 건강과 직결되는 체중 관리까지. 네, 5가지를 쭉 훑어봤죠. 근데 이 5가지를 쭉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죠? 이 모든 게 뭐 남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요. 아, 맞아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나한테 쏟는 작은 관심과 정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오늘부터 딱 하나. 예를 들어서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기, 아니면 거울 보고 1분간 미소 짓기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요? 네.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아마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훨씬 마음에 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정신없이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시간과 정성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건 의무이기도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의무요. 아, 의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을 질문처럼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말인가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무기력하게 시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가꾸며 아름답게 빛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택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아주 작은 다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한 분만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이 들어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죠. 저희가 오늘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인생 꽃길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노년의 행복을 위한 20가지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20가지를 그냥 목록처럼 읽는 게 아니고요. 이 조언들 사이에 숨겨진 어떤 일관된 원칙,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열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열쇠로 어떻게 우리 삶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조언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남의 인생에서 손을 떼라. 특히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라는 대목이었죠. 아,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한 걸음 더요? 자료에서 말하는 손을 떼라는 건 이게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오히려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아주 적극적인 제안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부모의 간섭, 예를 들면 결혼이나 직장, 돈 문제에 대한 잔소리가 자식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생 부모는 자식의 안전망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네, 위험하면 막아주고.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족쇄요? 의존적인 관계가 고착되는 겁니다. 이 조언은 이제 그 안전망 역할을 내려놓고 서로를 멀리서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등대요. 네. 배의 항해를 직접 조종하진 않지만 묵묵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 그게 핵심입니다. 아, 등대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는 그 역설도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등대의 역할이겠군요. 스스로 길을 찾아 항해하다가 문득 저 멀리 빛나는 등대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건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육아를 절대 전담하지 말라는 조언.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도와주는 것과 전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만나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존재만 된다는 말이 좀 씁쓸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사실 황혼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국 모든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아, 배우자. 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그냥 공기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새로운 시선이요. 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손도 잡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요. 그렇죠. 자식은 떠나가고 친구도 언젠간 사라지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배우자라는 구절이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네네. 결국 모든 관계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행복한 노년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재정립이 첫 번째 단추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두려면 결국 부모가 먼저 자기 두 발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자녀에게 기댈 필요가 없어야 진짜 독립적인 관계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돈이죠. 내 돈. 관계의 독립은 결국 개인의 독립에서 비롯되니까요.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언은 그래서 등장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돈 퍼주지 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죠. 상상만 해도 사실 좀 가슴이 아픈데요. 40이 넘은 내 자식이 와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조언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부모 돈으로 쉽게 시작한 사업에는 절박함이 없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절박함. 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실패를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그 관점에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팁도 있었잖아요. 네네. 자식도 모르는 비밀 통장을 하나쯤 가지라는 거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비밀 통장은 단순히 돈을 숨겨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최후의 보루, 이자 인격적 독립의 상징 같은 겁니다. 인격적 독립의 상징? 네. 그 돈으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는 자유. 그 자유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죠. 와, 이 비밀 통장 이야기가 앞에서 나누었던 자식 인생에서 손 떼기랑 정확하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명확한 선을 긋는다. 뭐랄까 상생적인 장치 같아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외부적인 선언이라면 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면의 독립, 즉 정신적 독립입니다. 정신적 독립? 이 자료에서는 그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이라고 표현했죠. 평생 가족이나 직장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어색한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하다못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군요. 네. 자료에서 인용한 노자의 말처럼 고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치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관계의 독립, 그리고 개인의 독립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오롯이 세웠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자료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를 즐겁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독립된 나를 데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새로운 친구 사귀기였죠? 맞아요. 옛 친구들 만나서 맨날 똑같은 옛날 이야기나 병자랑, 자식 자랑만 하는 대신에요. 그렇죠. 시니어 대학이나 문화센터처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라는 조언이 신선했어요. 네. 과거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외모 관리라는 조언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솔직히 외모 관리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낯간지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뭐랄까 의식과도 같은 거죠. 아, 하나의 의식이군요. 네. 스스로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자신감도 생기는 법입니다. 결국 내가 머무르는 공간과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메시지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텔레비전을 끄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죠? TV 속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우울해지는 대신 밖으로 나가서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생생한 에너지를 얻으라는 거요. 네, 훨씬 낫죠. 또 물건 버리기, 즉 미니멀 라이프도요. 이건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친구, 단정한 외모, 정리된 공간, 긍정적인 풍경, 이 모든 것들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고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인 셈입니다. 지금의 나를 가꾸고 지금의 내 삶을 채워나가는 적극적인 행동들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행복은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이 중요하죠. 이 자료가 좋았던 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주 소소하지만 강력한 일상의 습관들을 여러 제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한 조언이 대표적입니다. 아, 저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몸에 좋다고 맛없는 현미밥이나 밍밍한 샐러드만 억지로 먹지 말라는 거요. 하하,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모여 먹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주는 행복, 그게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요. 운동에 대한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려 애쓸 필요 없이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죠.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음식, 운동, 그리고 심지어 건강검진에 대한 조언까지 묶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완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즐거움과 지속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숫자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조금 수치가 나쁘더라도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면 작은 수치 변화에도 불안에 갇히게 되죠. 아, 하지만 이 자료는 건강을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관점을 이렇게만 바꿔도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네, 즐겁게 살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과 건강하기 위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에 책 한 권 다 읽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라는 조언이나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 습관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소소한 성취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매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네, 그 모든 작은 습관들은 결국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에 감사할지를 매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 아, 선택과 결정. 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노년의 행복과 자존감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 20가지나 되는 조언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메시지였나요? 행복한 노년은 누군가 가져다 주거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아, 네. 자녀에게서 독립하고 나만의 돈과 시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관계로 현재를 채우고 작은 습관으로 일상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디자인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를 파고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사랑. 자료에서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라고 하잖아요. 나 참 잘 살았어.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아직 멋있어. 라고 해요. 네네. 이 자기 긍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나이 들물 쇠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경험이 쌓인 축복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모든 의무와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 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더군요. 자, 이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이제는 남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해 걸어볼 시간입니다. 주변 풍경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당신이 오늘 당장 내려놓거나 혹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혹시 다 큰 자녀랑 전화 한 통하고 나서 내가 또 무슨 말을 잘못했나 하고 밤새 뒤척여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뭐랄까 인간관계는 좀 정리가 된다는데 이상하게 가장 신경 쓰이는 관계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가족이니까 하고 쉽게 넘겼던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요. 네네. 이제는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관계 전체를 좀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유튜브 채널 노후 정보의 콘텐츠인데요. 네.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녀가 변했다 이게 아니라 관계의 문법이 바뀌었다. 문법이 바뀌었다. 네. 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이제 새로운 소통 방식, 어쩌면 뭐랄까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새로운 언어라니 흥미롭네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 새로운 언어.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비법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시면 더 이상 자녀와의 대화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관계의 기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예민하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그게 자녀가 버릇이 없어지거나 변해서가 아니고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다. 네, 부모님이 예전에 성공했던 그 방식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자녀는 자신만의 가정이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어른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성인이죠. 그런데 부모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밥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이렇게 챙겨줘야 했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종의 생각의 시차가 발생하는군요. 부모는 과거에, 자녀는 현재에 살고. 정확해요. 바로 그 시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바로 역할의 무게 변화라는 거예요. 역할의 무게 변화요? 네. 과거에는 부모님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게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 독립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이 좀 서툴러 보여도 그걸 믿고 존중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됐다는 거죠. 결국 사랑의 언어가 바뀐 셈이네요. 예전에는 조언이라는 말이 통역 없이 바로 사랑으로 전달됐는데 맞아요. 오역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이제는 그게 자녀한테는 간섭이나 불신이라는 말로 오역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직접 도와주는 게 최고의 배려였다면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더 깊은 배려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실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자녀에게는 부담이나 통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해와 서운함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계에도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업데이트를 위한 첫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비법이 기다려주는 척인데 네. 솔직히 척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요. 마치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이건 결코 무관심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은 그대로 갔되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 조급함만 살짝 내려놓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도의 기술이라. 자료에 나온 60대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 걱정이 정말 많으셨는데 주말마다 꼬박꼬박 오던 아들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드물어진 거예요. 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죠.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뭐 서운하게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을 참다가 결국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물으신 거죠. 아들 왜 요즘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하고요. 네네. 그런데 아들이 아주 건조하게 아빠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면서 뚝 끊어버린 거죠. 아, 그 중간 아버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하는 서운함이랑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고요. 저라도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자료는 이 상황의 진짜 문제가 아버지의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분석해요. 말이 아니라요? 그럼 뭐죠? 그 말을 건넨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타이밍이요? 네, 자녀 역시 자기 삶이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직장일, 가정사에 치여서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님의 재촉 섞인 걱정은 고맙긴 한데 동시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 연락드려야 하는데 하는 미안함과 압박감이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려주는 척이라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단순히 참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먼저 여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표현들을 제안해요. 예를 들면 먼저 문자를 보내는 거죠. 아, 문자로요? 네. 바쁘지, 괜찮다. 아빠는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말고 여유 생기면 그때 한번 얘기하자. 또는 전화 통화가 짧게 끝나더라도 그래 네 시간 편할 때 다시 연락 줘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건 단순히 연락 올 때까지 참아라가 아니라 나는 네가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너의 시간에 맞춰도 된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너를 재촉하지 않겠다. 네. 둘째, 어른으로서 너의 바쁜 시간을 존중한다. 그리고 셋째,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 와,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자녀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 편할 때 연락드려도 괜찮겠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사람은 부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례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태도를 바꾼 뒤에 정말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간 날 때 얘기하자고 한 발 물러서는 문자를 보내자 며칠 뒤에 정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대요. 진짜요? 네. 그리고는 아빠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라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심리적인 여백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숨을 쉬고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거죠. 기다림은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관계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 여백이라는 개념이 정말 와닿네요. 결국 그 여백을 만들어주는 게 자녀를 한 명의 성인으로 믿는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뭔가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그 본능을 참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그 해결사 본능, 그게 바로 2번째 비법과 직결돼요. 자료에서 말하는 2번째 비법은 바로 믿어주는 척입니다. 이것도 척이 붙네요. 네, 이건 역시 겉으로만 믿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사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를 의미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30대 딸의 사례가 나와요. 네. 딸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아버지가 돕고 싶은 마음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건 네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했어야지. 어서 그래. 나라면 당장 그 상사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랑 똑같네요. 딸의 고민은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퀘스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대화를 막는 길이었다니 정말 쉽지 않네요. 정확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아빠,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말하죠. 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딸을 위해 한 말인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어긋나는 지점이군요. 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와주는 부모보다 믿어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해요. 도와주는 것보다 믿어주는 게 더 힘이 된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순간의 위로가 될 순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너는 아직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부모님의 신뢰는 자녀의 평생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이 돼요. 믿음은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자녀가 정말로 좀 위험해 보이거나 객관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땐 어떻게 하죠? 무조건 믿어주는 것과 방치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어주는 척은 방치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자녀의 모든 선택이 옳다고 맹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령 그 선택이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일어설 힘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믿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제든 네가 넘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싶다면 해결책을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아빠의 경험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너의 몫이고 아빠는 네 판단을 믿는다고 말해주는 거죠. 역할의 차이군요. 앞에서 길을 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실제로 사례 속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빠는 그냥 네 판단을 믿는다,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라고 태도를 바꾸자 딸이 울면서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다고 말해요. 와, 그랬군요. 그 후로는 해결책을 구하러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관계가 어른 대 어른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전망 역할이 바로 세 번째 비법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마지막 비법은 아마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특히 손주 문제와 관련해서요. 바로 뒤에서 지켜보는 척입니다. 네, 이 역시 사랑과 간섭의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죠. 70대 어머니가 딸의 육아 방식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참다 한마디 건네는 사례가 나와요. 네. 얘야, 그렇게 키우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니?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단다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십 년의 육아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말 실패 없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인데요. 그렇죠. 진심이죠. 딸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딸은 엄마,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잘하고 있어 라며 선을 긋죠. 그럼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널 얼마나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는 아직 엄마로서 부족하고 네 방식은 틀렸다는 비판처럼 들렸던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감정의 엇박자라고 표현해요. 감정의 엇박자? 네. 부모는 사랑의 악보를 연주하는데 자식은 간섭이라는 불협화음으로 듣는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뒤에서 지켜본다는 건 그냥 손주가 어떻게 되든 모른 척하고 손을 놓으라는 뜻인가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켜봄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한 배려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네. 나는 너희를 믿고 너희의 방식을 존중하며 너희가 정말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핵심은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만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먼저 나서서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서지 않는 것. 그 한 끗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이런 말을 권해요. 너희가 알아서 잘 해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엄마의 경험이 필요하면 말만 해라.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그렇군요. 혹은 내 방식은 옛날 방식일 수도 있지. 너희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도 존중한다. 이 말들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을 독립된 가정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게 되죠. 결국 부모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에서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로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부모가 간섭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자녀는 오히려 그 가벼워진 공간으로 더 자주 찾아오게 된다고요. 아, 사례 속 어런이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필요하면 말해라 라고 하자 며칠 뒤 딸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나도 요즘 좀 힘든데 같이 얘기 좀 해볼래? 라며 마음을 열었어요. 와. 일방적인 간섭이 쌍방향의 의논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이것이 관계를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기다려주는 척, 믿어주는 척, 뒤에서 지켜보는 척,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국 관계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네요. 맞아요. 그 여백이 핵심이에요. 그 공간이 있어야 자녀도 숨을 쉬고 부담 없이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결국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주는 사람에서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와주는 손길보다 믿어주는 눈빛이, 조언의 말보다 존중의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아요. 네, 내가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인데 아이가 한 걸음 다가오는 경험. 자료에서는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 중 하나라고 말해요. 아, 결국 부모가 먼저 여유를 가지면 자녀는 가까워지고 부모가 조급해지면 자녀는 멀어진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관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부모가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당신이 성인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부모님이 이런 지혜를 조금 더 쉽게 발휘하실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먼저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여백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든다는 거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한편으론 살아온 세월의 자부심도 있지만 문득 거울을 보면 늘어난 주름에 마음이 좀 씁쓸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건 수시는 몸뿐인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그런 늙어가는 육체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육체가 아니라요? 네. 진짜 무서운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뭐랄까, 추한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요. 추한 노인이요? 말이 좀 세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젊은 직원에게 습관적으로 반말을 한다거나,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모처럼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아픈 얘기, 서운한 얘기만 늘어나서 분위기를 막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왜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어떤 어른은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식들이 먼저 찾아뵙고 싶어 할까? 그 차이가 뭘까요, 정말? 그 결정적인 차이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갈고 닦은 7가지 품격의 습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습관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7가지 습관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나온 문장 중에 자식에게 빌딩을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당신의 뒷모습 자체가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거든요.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늙음이 낡음이 아닌 향기롭게 익어감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시죠. 첫 번째 습관부터가 저에겐 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바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러니까 지적 겸손이었습니다. 아, 지적 겸손? 네. 저만 해도 나이가 들수록 뭘 물어보는 게 좀 망설여지거든요.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렇죠. 자료에 나오는 그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 앞에 두 어르신 사례가 이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네. 한 분은 기계가 버벅거리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더니 기계를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하고 소리치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 자존심이 상한 걸 분노로 표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괜히 주변 사람만 민망해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학생에게 멋쩍게 웃으면서 학생, 내가 이런 건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하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머, 너무 멋있네요.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 짧은 순간에 세대 간의 따뜻한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이 나이에 물어보는 건 창피하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세상과 소통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말은 쉬운데 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아마도 모르는 것을 약점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아,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죠. 맞아요. 실제로 미국의 한 노년 심리학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계속 배우려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배우려는 자세는 존경을 부르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좀 알려줄래? 이 한마디가 뇌 건강에도 좋고 관계도 좋게 만드는 만능 열쇠였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손주가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그런 거 그만하고 책이나 읽어라. 혀를 차는 대신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할미도 한번 가르쳐 주렴 하고 다가가 보라고 제안하는데 당장 실천해 볼 만한 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태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경청과 침묵의 힘이죠. 아, 그거요. 흔히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지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귀를 여는 능력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일이니까요.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가운 마음에 너 월급은 잘 모으고 있냐? 애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하고 막 조언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설교죠. 설교죠. 자식들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대요. 뇌의 보상회로요? 네, 즉 조언이라는 게 순수하게 상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어찌 보면 이기적인 행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결국 내 만족을 위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존경받는 어른은 바로 이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인 거고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적극적 경청이 왜 그렇게 강력한 치유 도구인지 이 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이요? 네,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라고 인정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아, 공감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원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그건 네가 잘못했네. 혹은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말들. 네, 그런 판단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자물쇠일 뿐입니다. 공자가 60세를 이순, 그러니까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거슬림 없이 이해하게 되는 나이라고 했다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뜻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던데 정말 와닿았습니다. 주변에 인기가 많은 80대 어르신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모임에 나가면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한대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면 모두가 그분 손을 잡고 어르신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따뜻한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준 거죠.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자료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건 내면이 아니라 외모라고 꽤나 직설적으로 지적하더라고요. 세 번째 포인트인 단정함과 청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인 사실을 짚어줘요. 사람들은 늙은 모습 자체는 존중하지만 지저분하고 추레한 모습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좀 너무 외모지상주의적인 시각 아닌가 하는 반감이 살짝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몸도 불편하고 매일같이 꾸미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단정함이라는 건 값비싼 명품 옷이나
화려한 치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핵심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죠. 목이 늘어나지 않은 깨끗한 티셔츠, 정갈하게 빗은 머리, 은은한 비누 향기, 이런 것들이요. 아,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스스로와 세상에 보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특유의 최취가 날 수 있는데 자주 씻고 입는 옷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건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이기도 하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셰익스피어가 외모는 내면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겉모습이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뜻이죠. 낡은 것과 빈티지의 차이는 결국 관리에 있잖아요. 아, 관리에 있다. 맞네요. 누구를 만나지 않는 날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는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내면의 품격이 단정한 외모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군요. 이렇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네 번째 습관인 유머와 여유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화의 주제가 병원 이야기, 양 이야기, 자식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로 흐르기 쉽죠.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몸이 아프고 힘드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하소연만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게 됩니다.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존경받는 어른은 자신의 고통마저도 유머로 승화시킬 줄 안다고요. 유머로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재밌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하는 대신에 내가 요즘 다리가 3개가 돼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웬만해선 넘어지지도 않아 하면서 웃어넘기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와, 진짜 멋지신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아, 방어 기제요. 네.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의 힘, 즉 여유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율곡이이도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친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분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물론 뭐 억지로 웃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요. 그저 내 아픔을 습관처럼 남에게 전시해서 만남의 분위기 자체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짓는 그 담담한 미소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삶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5번째 습관인 감사의 생활화로 이어집니다. 아, 감사. 나이가 들면 왠지 모를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에 섭섭함은 늘고 감사함은 줄어들기 쉬운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존경받는 어른의 입에는 불평 대신 고맙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요? 네, 밥상을 차려준 배우자에게 매일 따뜻한 밥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죠. 그런 작은 표현들이 실제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감사 표현은 팀원들의 이타적인 행동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료에서 쑥스러움은 잠깐이지만 표현하지 못한 후에는 평생 간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네요. 그냥 담백하게 고맙다고 말하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그 감사 표현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면 6번째 습관인 깨끗한 인정과 사과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고 아랫사람에게 무시당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구차한 변명부터 하거나 오히려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딱 고집불통 꼰대라는 낙인이 찍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른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도 아주 쿨하게 사과할 줄 압니다. 아, 그건 내 생각이 짧았네. 미안하네. 듣고 보니 자네 말이 맞아. 이렇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심리학자 가이 윈치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아, 반대군요. 네, 내 가치가 단단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내 존재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깔끔하게 사과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 사과할 때 절대 조건을 달지 말라는 팁을 주던데요. 아, 맞아요.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같은 말이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싸움을 거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비난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냥 담백하게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자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7번째 습관이 남았네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독립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습관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습관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거나 배우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의존이죠. 자식에게는 부담과 죄책감을 주고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멋진 어른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압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죠.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외로움이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온전히 나와 함께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율성을 꼽습니다. 자율성이요. 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말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했다죠.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왜 연락도 없니? 라며 간섭하는 대신 내 삶을 즐겁고 재밌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부모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요.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존경받는 어른의 7가지 품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르는 것을 묻는 지적 겸손,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 나를 소중히 여기는 단정함. 고통을 이겨내는 유머, 세상을 긍정하는 감사, 실수를 인정하는 깨끗한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지 않은 독립적인 즐거움이었죠. 이 7가지 습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돈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저 오늘부터 내가 마음먹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들이죠. 이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일 때 세상은 당신을 그저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지혜를 갖춘 어르신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지만 정신과 품격은 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아름다웠어요. 떫은 맛은 모두 사라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남은 가을날의 잘 익은 홍시처럼 당신의 깊은 주름이 초라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훈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중에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10년, 20년 뒤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첫 걸음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